내 이름은 하나자와 유이, 27살의 회사원입니다. 식품회사인 모니로봇푸드에서 일하고 있고 그곳의 영업 담당자로 연일 중입니다. 남자 직원들이 더 많지만 여자 직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입니다. 며칠 전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무려 1등 표창장을 받게 됐습니다. 기뻐한 것도 잠시, 이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이, 오늘도 수고했어. 미키도 수고했어. 오늘은 서로 빡빡한 담당자 때문에 힘들었네. 근데 그런 인사하려고 연락한 건 아니고. 어? 너 말이야, 무슨 수로 계약을 따낸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미인계 같은 걸로 꼬셔낸 건 아니지? 난 신경 써서 만든 자료를 거래처에 보여준 것 뿐인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거래처에 미리 방문 약속도 드리고 어떤 질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공부도 했어. 나만 잘한다고 실적 1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내심 혼자 기뻐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직원들 덕분에 내 실적도 좋게 나온 거니까. 됐거든? 대체 남들 몰래 뭔 짓을 한 거야? 뭐? 너 사실은 본인이 엄청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평소에 화장도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는데. 거짓말. 미키, 너 오늘 왜 그래? 지금까진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 그녀의 이름은 다카하시 미키. 저와 동갑이고 영업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미키도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에서는 2등을 차지했습니다. 저희의 다음 달 월급과 보너스의 인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와 함께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걸까요? 유이는 입사할 때부터 모두의 주목을 받아왔잖아. 연수할 때도 남들 눈에 엄청 띄었고. 난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이지. 이 회사도 누구 백으로 들어온 게 틀림없어. 잠깐만,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짜증난다고. 네가 나보다 실적이 더 좋다니 말도 안 돼. 원래대로 하면 영업 실적 1등은 내가 됐어야 했어. 진정 좀 해. 천천히 심호흡 좀 하고 얘기하자. 매번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진짜 짜증난다고. 내가 혹시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그 보잘것없는 머리로 잘 생각해봐. 우린 서로 동료이자 친구잖아. 야, 웃기지 마. 난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으니까. 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거야? 당연하지. 여자 영업사원은 우리 둘뿐이잖아. 너랑 실력을 갈고 닦으며 같이 일할 생각이었는데. 멍청하긴. 난 이런 곳에서 썩어갈 여자가 아니야. 더군다나 남들 비위나 맞춰대는 너랑은 다르다고. 그게 네 본심이구나. 앞으로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라. 솔직히 미키가 왜 이렇게 흥분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든 걸 이야기하던 친구 같은 사이였기 때문이죠.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그 본심을 감추었다고 생각하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받은 표창장을 한동안 멍하게 바라만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하나자와, 비록 1등을 했지만 너에겐 아직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목표를 더 높게 잡고 열심히 해봐. 네, 감사합니다. 다카하시. 네. 오후 1시에 사이다 라인 상사랑 미팅이 있어. 안건이 큰데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나? 당연하죠. 좋았어. 남자 사원들도 지지 말고 분발하도록. 직속 상사와의 조례가 끝난 후 제자리로 돌아와 메일부터 확인했습니다. 출근한 후 미키에게 인사도 해봤지만 제 인사를 무시했습니다. 저번 주 일로 아직 화나 있나 보네. 사실 저는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커피 한잔하면서 바람 좀 쐬야지. 유이. 응? 무슨 일이야? 내일 모레 일정 좀 알려줄래? 내일 일정? 그럼 너 말고 누구겠어? 11시쯤에 ABC 건축 본사에 가려고. 본사 부장님께서 1시간 정도 일정을 비워주셨거든. 거긴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기업이잖아. 맞아. 개성이 뚜렷한 회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겠는걸. 그 건수 말이야. 나한테 넘기면 안 될까? 뭐? 네가 맡기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미키도 나만큼 맡은 일이 많잖아. 몸도 챙겨가면서 일해야지. 내가 못 해낼까 봐서 그래? 그게 아니라 침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뭐라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널 평생 이길 수가 없다고. 저기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이제 알겠다. 결국엔 미인계를 써서 영업을 따내고 있다는 거네. 뭐? 얼굴도 흔녀에 몸매도 엄청 좋은 편이 아닌데 도대체 아재들을 어떻게 꼬셔낸 걸까? 미키,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 기분이 나빠진 걸 보니 전곡을 찔렀나 보네. 너 까르고 그랬던 건 아니야. 마음 상했다면 사과할게. 미안. 금요일에 받았던 라인 때랑
바뀐 게 없잖아. 그 건수를 못 주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일하다간 이상한 소문이 날지도 몰라. 미키, 너 대체 무슨 꿍꿍인 거야? 꿍꿍이라니? 난 그냥 평소처럼 일하는 것뿐인데? 저번 주부터 나한테 자꾸 시비만 걸잖아. 착각하지 마. 질타나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말이니까.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뭐 됐어. ABC 건축회사 거는 그냥 네가 해. 그 대신에 이 다음 영업 실적 1등은 내 거야. 1등은 절대로 못 줘. 미키는 일부러 더 쿵쿵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제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라며 큰 한숨을 내뱉은 후 저도 다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아싸! 부장님도 내 제안을 받아주셨다. 오늘 점심은 카페에서 먹을까? 하나자와 외근 중에 전화해서 미안. 과장님 별 말씀을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다카하시 씨가 한 말이 진짠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네? 지금까지 따낸 계약들이 미인계를 써서 따낸 건가 해서. 아니에요. 그저께 월요일 날 다카하시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었잖아. 그랬죠. 그 일로 직원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 네가 다카하시를 질투하고 있다고. 오히려 제게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다카하시입니다. 저는 퇴사한 선배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에요. 그치.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지. 죄송합니다. 괜히 저희 때문에 과장님께서. 괜찮아. 다카하시한테는 근거 없는 헛소문은 퍼뜨리지 말라고 말해두지. 부탁드릴게요. 하나자와는 모니로봇 부두의 핵심 직원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네, 저만 믿으세요. 느긋하게 점심 식사를 끝낸 후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러자 미키가 또다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과장님한테 나만 혼났잖아. 취향 독특한 아재들이 들이댄 거 맞잖아. 와 같은 폭언들에 마음이 상했지만 냉정하게 아니라고만 반박했습니다. 그런 제 반응이 짜증났던 건지 있는 힘껏 책상을 차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키는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저는 서서히 정신적인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자와! 네! 자네 저번 주 목요일에 뭐 한 거야? 네? 빨리 대답해! 저 오후에 반차를 냈는데요. 그 다음 날은? 국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난 자네를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군. 네?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건 다카하시가 카나자와에서 우연히 자네를 찍은 사진이네. 이걸 보고도 변명을 하진 않겠지? 이건... 이 남자가 누군진 알고 있겠지? 네, 사이다 라인 상사의 나라타 부장님입니다. 다카하시가 말한 게 진짜였을 줄이야. 네? 하나자와, 자네가 미인계를 써서 계약을 따낸다는 소문은 사실이었군. 잠시만요. 나라타 부장님과 저는 그런 사이가... 그럼 이 사진은 뭐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귀는 사이입니다. 뭐라고? 나라타 부장님이 몇 살인지는 알고 있는 거야? 저는 27살이고 그분은 39살입니다. 띠동갑이긴 한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근데 사진만 봐서는 서로 사귀는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를 응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신 건가요? 그건 사귄 지 2년째 되는 기념일에 카나자와로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래. 다카하시가 출장으로 이시카와 현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생활까지 들쑤시는 건 정말 불쾌합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봤자 내가 찍은 사진도 아닌데. 평소에 과장님답지 않은데. 이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알았지? 너무해. 난 그냥 내 남친이랑 여행을 간 것뿐인데. 미키, 이게 대체 목적이 뭐야? 미키, 과장님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응? 내가 남친이랑 카나자와로 여행 갔었을 때 너도 그쪽에 출장 갔었지? 그랬나? 내가 꼭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퍼뜨렸잖아. 진짜로 그만 못해? 난 모르는 일이야. 뭐? 계약도 미인계로 따내더니 원조구제까지 하고 다닐 줄이야? 깜놀했어. 뭐라고? 생각해봐. 27살짜리 여자애가 39살 아재랑 사귀는 게 말이 되니? 너랑은 상관없잖아. 정상인 행세하는 거 봐. 못 봐주겠다. 그리고 요즘은 연상영화 커플도 흔하거든? 글쎄, 나 근데 죽어도 못 사귈 듯. 네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네 사생활을 침범할 순 없어. 지금 당장 회사에 퍼진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상황이 웃기니? 한 사람씩 붙잡고 설명하란 얘기야? 너 때문에 내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너한테도 책임은 있어. 난 잘 나가는 네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어. 그니까 이 정도 감내하란 말이야. 난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위선 따는 모습도 역겹다고. 나도 죽을 만큼 일해서 주위의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갑자기 뒤처진 내 억울한 심정을 네가 알아? 그런 경험조차 없었던 넌 알 수가 없겠지. 뭐야 그게. 그건 그냥 질투하는 거잖아. 난 네가 더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어. 미키, 잠깐만. 미키는 내게 감자칩 봉지를 던진 후 탕비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엔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미키는 내가 업무상 전화를 할 때마다 과장님과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 일로 시끄럽다며 미팅 약속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과장님의 태도도 갑자기 쌀쌀맞아졌습니다. 직장 내 분위기는 급변했고 영업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 여긴 내 자리인데? 책상도 깨끗하게 정리돼 있잖아. 아, 좋은 아침 하나자와 유이씨. 왜 그러고 서 있어? 미키, 이제 보니 네 책상이 없어진 것 같네. 맞아. 어제 퇴근했을 때만 해도 업무 서류랑 컴퓨터도 있었는데. 꼴 좋다. 위선자 같으니. 뭐? 오늘부로 넌 해고야. 그럴 수가. 내가 왜? 너 거래처 부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 아무리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라곤 해도 방법이 너무 불순해. 또 그 얘기야? 사귀는 사이라는 네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일반 사원인 너랑 나라타 부장님은 살은 세계가 다르다고. 정말이야. 그럼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해 볼래? 그건 여기서 일하는 거랑 그거랑은 상관없잖아. 말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다는 거군. 왜냐면 미인계를 썼기 때문이지. 너무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과장님도 불순한 행동을 하는 부하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걸? 과장님은 지금 어디 계셔? 안타깝게도 오늘은 휴무셔. 설마 이렇게까지 날 원망하고 있을 줄은. 걱정 마. 유이가 하던 일은 내가 다 인수인계 받을 테니까 네가 하던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줄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노력들은 다 헛수고였구나. 야, 언제까지 서 있을 거야? 자리 없다니까. 빨리 가라. 미끼의 손에는 내가 지금까지 작업해온 거래처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빨리 나가, 몸을 팔다니 더럽다 더러워 같은 말을 해댔고 참지 못한 저는 울면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얼굴은 눈물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동료에게 제대로 걸렸다는 사실이 와닿았습니다. 해도 너무해. 이런 식으로 잘리다니. 겉보다 미키가 그런 애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야토 씨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힘도 없다. 내 커리어도 다 산산조각이 났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는 침대에 쓰러진 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전 세면대 거울을 봤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잠들어버린 탓에 머리도 엉망이었고 옷도 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가져가기는커녕 세탁기를 돌릴 힘도 없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일단 정신부터 차리자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헬로워크에 가서 일단 실업급여부터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야토 씨와 말도 해봐야 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어느새 부당해고를 당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제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나자와입니다. 유이? 너 지금 어디야? 미키? 뭘 그렇게 당황하고 그래? 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30분, 아니 5분 안에 회사로 좀 와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난 모니로봇 푸드에서 잘렸어.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그 회사를 어떻게 가겠어? 답답해. 과장님이 다시 복귀시켜 주신다니까 빨리 오라고. 안 돼. 나 지금 책 읽느라 바쁘거든. 지금 사이다 라인 상사의 나라타 부장님이 와 계셔. 실시간 상황이라고. 뭐? 오늘 우리 회사 회의실에서 미팅 예정돼 있었거든. 그렇구나. 잘 성사되면 좋겠다. 파이팅. 지금 업무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니까 전화한 거야. 회사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널 해고한 일 때문에 부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 너 정말로 그분이랑 사귀고 있었구나. 그니까 내가 계속해서 말했잖아. 근데 내 말은 안 들어준 건 누구였지? 과장님도 결국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지.
솔직히 다들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사과할게. 난 그런 얄팍한 사과 필요 없어. 이 회사 영업부서에서 일하던 내 여친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던데 그에 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듣고 싶군요 라고 하셔. 모니로봇푸드와 사이다 라인 상사는 서로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었으니까 나도 남친한테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했던 거야. 내가 원조 계좌라고 했던 것도 다 알고 계셔. 그거야 그랬겠지. 내가 다 말했으니까. 근데 그분과는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거야? 그냥 평범한 이유였어. 그분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서로 친구 사이신데 그러다 보니 선을 보게 된 거야. 부모님은 나이 차가 많이 난다며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었기에 선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한 거고 실제로 만나보니 품행도 단정하고 굉장히 신사다운 분이었어. 먼저 고백한 것도 나야. 네가 먼저 고백했다고? 응. 말도 안 돼.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에 반하게 된 거야. 너한테는 그냥 아저씨로 보일지 몰라도 그분은 정말 멋진 분이셔. 그렇구나. 결혼해서 부부가 된 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닐 생각이었어. 뭐 아직 약혼도 하기 전이지만 유이랑 나르타 부장님과의 사이는 잘 알겠어. 그래도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네가 설득 좀 해줘. 하야토 씨 아니지. 나르타 부장님이 그러셨어? 맞아. 과장님께 직접. 미키에게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에 깜놀했지만 저는 내심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비록 널 해고했지만 회사를 위해 다시 돌아와달란 말이니까요.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그런 부탁을 하냐며 화를 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하야토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 알려줬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존중해주는 회사와만 거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유독 너무하더군요. 직원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미인계 영업이라는 둥 원조 교제람의 야유까지 하다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나라타 부장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일은 모두 다 저의 불찰로 일어난 겁니다. 당신도 저 여직원과 함께 하나자와 씨를 쫓아냈죠? 그건 범죄에 가담해서 경계 해고 처분을 받은 거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자와 씨와 사귀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인가요? 그 대신 저와 제 여자친구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당신과 다카하시 미키 씨를 소송할 생각입니다. 네. 더 이상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잠시만요. 소송말은 제발 참아주세요. 저에겐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 미팅을 시작해 볼까요? 나라타 부장님! 이번 일이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토마토처럼 새빨개진 얼굴로 극대노하셨어. 사장님은 인재육성에 힘을 쏟고 계신 분이니까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시지. 나라타 아재도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거 개극혐이거든? 하야토 씨 도와줘서 고마워요. 야! 유이! 내 말 듣고 있어? 아 미안 못 들었어. 그니까 소송 못하게 좀 말려보라고. 싫은데? 뭐? 이번 일은 우리가 서로 상의한 끝에 정한 일이야. 싫어. 난 너한테 손해배상 해주기 싫다고. 소송당하는 게 싫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닥쳐! 나도 고생해서 이 회사에 들어온 거야. 건들 마음도 없고 손해배상도 못 해줘. 소송당하는 게 싫다면 너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어때? 내가 싫다고 했잖아. 조금 더 쉬면서 이직 준비도 할 생각이야. 모니로봇 푸드에서 다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한 푼도 못 줘. 다음 일은 변호사에게 다 일임할게. 그럼 잘 지내? 깍깍거리며 울부짖는 미키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대로 전화를 탁 끊은 후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물론 까먹기 전에 라인도 차단했죠. 그나마 속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와 만날 일은 없겠죠. 바이바이 미키. 진짜 위선자가 누군데 그래. 상대편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나 봐.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됐어. 다행이다. 하야토 씨 정말 고마워요. 내 험담은 그렇다고 쳐도 유이가 당했던 일들은 너무 심했어. 소송 이후에 과장님이랑 미키는 어떻게 됐어요? 모니로봇 푸드 사장님의 극대노로 그 자리에서 해고된 모양이야. 그랬구나. 심지어 그 두 사람 불륜 사이였다나 봐. 뭐요? 어느 날 회식에서 둘 다 고주망태로 취하더니 막차도 안 타고 곧장 호텔에 갔다고 하더라. 어쩐지
과장님 태도가 이상하다 싶었어. 과장은 이혼당했고 두 사람 다 부인한테 각각 20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당했대. 서로 이 위자료 다 네가 내라면서 엄청 싸웠다나 봐. 그런 것까지 알고 있었군요. 우리한테 줄 손해배상 비용도 있으니 당분간은 둘 다 돈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야. 거기다가 직장도 잃었으니 새 직장도 알아봐야겠네. 근데 아마 쉽게는 이직할 수 없을 거야. 동종업계 사이에 이런 얘기는 정말 빠르게 퍼지거든. 처음엔 걱정도 좀 됐었는데 이 정도면 잘 해결된 거 맞죠? 있잖아 유이. 응? 내년이면 나도 40대가 되겠지만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줬으면 해. 결혼해주세요. 하야토 씨. 무슨 수를 써도 띠동갑이라는 벽을 허물 순 없겠지만 내가 반드시 널 행복하게 해줄게. 네, 그렇다면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하야토 씨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 부모님과 예비시댁의 축복을 받으며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했던 경력과 미리 따놨던 자격증 덕분에 다음 직장도 금방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새로 옮긴 직장에서도 악착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일단 완벽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하야토 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요시다 시노부, 32살의 주부입니다. 이번엔 너무너무 뻔뻔했던 진상 엄마들에게 복수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고 남편은 회사 경영자인데 근 몇 년 사이 남편은 꽤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살림살이도 훨씬 더 넉넉해졌습니다. 돈이 없던 초창기 시절부터 뒷바라지해온 저로서는 크게 성장한 남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만 시켰다며 저를 마사지샵에 데려가기도 하고 고급 디너와 당일치기 여행 등 남편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제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방 쪽에 지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남편이 그쪽에서 일해야만 했고 집도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각자 떨어져 사는 것도 생각했었지만 우리 사이에 나이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동네에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2년 동안만 살 거라 월세를 구해볼까도 했지만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줄 생각으로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괜찮으면 훗날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집들보다 훨씬 더 컸던 우리 집은 눈에도 잘 띄었습니다. 난 굳이 이렇게 큰 집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2년을 살더라도 네가 살 소중한 집인데 이 정도가 딱 좋아. 진짜 고마워 여보. 나야말로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 2년 동안 즐겁게 살아보자. 이렇게 다가온 이삿날 당일 처음 와본 곳에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하던 중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아다치라고 해요. 저는 옆집에 사는 다카바야시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이마오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 동네에 사는 3명의 엄마들이 인사를 하러 와줬습니다. 아다치 씨, 다카바야시 씨, 이마오카 씨는 각각 40대 정도로 참 부침성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웃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제 마음도 한결 놓였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실은 다카바야시 씨랑 이마오카 씨랑 모여서 항상 차를 마시는데요. 괜찮으면 요시다 씨도 오실래요?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저도 끼워주세요. 그래요. 근데 모임 장소가 문제예요. 항상 모이던 카페가 문을 닫았거든요. 저희 집은 아이가 있어서 너무 시끄럽고요.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 괜찮아요? 당연하죠. 모처럼 저도 불러주셨는데 제가 대접할게요. 고마워요. 나머지 2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해놓을게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2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야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번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케이크와 과자를 잔뜩 주문해놓고 여러 종류의 고급차를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당일 어머! 이 케이크 너무 맛있네요. 홍차도요. 이렇게 좋은 향은 처음 맡아봐요. 이 찻잔도 유명 브랜드 거죠? 여긴 저도 알아요. 3사람이 이렇게나 기뻐해주니 제가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런 말하긴 미안한데 이 차랑 남은 과자요. 제가 좀 들고 가도 될까요? 우리 애들 좀 먹이게요. 네, 그럼요. 봉지 가져올게요.
그러자 나머지 두 사람도 어머 진짜? 그럼 나도 이 홍차랑 남은 과자들 좀 싸가도 돼요? 혹시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 애가 자꾸 깨뜨려서 집에 그릇이 부족하거든요. 세 사람 모두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고 싶다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이 홍차를 전부 다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릇도 저번 집에서 쓰던 중저가 그릇들이 박스 안에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대놓고 달라고 해서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이날은 그냥 기분 좋게 물건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이번엔 다카바야시 씨에게서 연락이. 그날은 진짜 고마웠어요. 그 홍차 너무 잘 마시고 있어요.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나눠줄 수 있죠? 네, 또 기회가 되면요. 부탁해요. 아 참,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어때요? 시간이 괜찮긴 한데 지하철로 내정거장만 가면 꽤 큰 시내가 나오거든요. 저번에 그 멤버들끼리 놀러 가자는 날이 나와서요. 그니까 요시다 씨도 같이 가요. 아, 네, 그래요. 저도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요. 그럼 역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알겠어요. 그날 봐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번 모임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게 진심으로 기뻤던 저는 남편에게도 일요일 약속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친구가 생기다니 정말 대단한데? 뭐든 즐겁게 지내는 게 최고지. 고마워. 그날은 당신도 쉬는 날인데 미안해. 아니야. 집안일은 다 당신이 해주고 있잖아. 그니까 그날은 재밌게 놀다 와. 고마워. 당신 선물도 사올게. 그리고 약속 당일 저를 포함한 네 사람이 꽤 큰 역사 근처로 갔습니다. 저는 다 같이 쇼핑이라도 하려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찾아오는 처음인데 너무 기대된다. 난 오늘을 위해서 아침도 안 먹었어. 곧바로 저를 고깃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고깃집은 겉보기에도 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메뉴를 봤는데 제 예상대로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가격들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고깃집에서 일단 림로스부터 시킬까? 아, 나는 샤토브리앙을 먹어보고 싶었어. 모처럼 왔는데 와인도 보틀로 주문해서 마시자. 아무 거리낌 없이 비싼 메뉴들만 주문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계산을 하려고 보니 잘 먹었습니다. 역시 꼭 필요한 건 돈 많은 친구라니까. 아, 맞다. 선물도 좀 사가도 되죠? 당연하다는 듯이 계산서를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가격은 약 10만 원 정도. 근데도 아무 말도 못한 저도 참 한심하죠. 그대로 저는 카드로 고깃값을 지불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건 제 돈이 아닌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입니다. 이런 데에 큰 돈을 써버린 게 너무 미안해서 집에 가자마자 곧바로 남편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구나. 모처럼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법이지. 괜찮아.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돈으로 큰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면야 그게 최고지. 평소에 신호부가 허투루 돈을 쓴 적도 없고 생활비도 잘 아껴 쓰고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마음 놓고 써도 돼. 다만 앞으로 그 이웃들이랑은 돈으로 엮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얼마를 썼는지 설명했죠. 남편은 항상 쓴웃음을 지었지만 실제로도 우린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었고 하나하나 따지기에도 좀 치사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냥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만 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를 뜯어먹기만 하는 이웃들에게 실증이 나던 어느 날 장을 다 보고 집에 가고 있는데 먼 발치에 그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려던 그때 요시다 씨는 참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들려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그들의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덕분에 제가 포식을 하네요. 근데 처음엔 일단 빼고 보잖아요. 의외로 좀 짠순인 건가? 뭐 어때요? 어차피 2년만 살다 갈 거라는데 어차피 속으로는 우리를 얕보고 있을 거라고요. 뜯어낼 수 있는 건 다 뜯어내자고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내심 알고는 있었지만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념 없는 저 진상 엄마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가갔어요. 어머, 여기서 다 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걸자 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아, 오늘 진짜 덥네요. 이렇게 더울 땐 피서시에 괜찮은 호텔 하나 잡아서 쉬다 오는 게 최곤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은 다시 환해졌습니다. 정말 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괜찮네요. 우리 같이 가요. 예약은 제가 할게요. 괜찮은 곳을 찾아봐야겠어요. 마침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 사람은 기뻐하며 인터넷으로 좋은 호텔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도 피서지에 놀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씩 웃으며 난 신호부만 믿을게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유명한 피서지에 있는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시 체크인인데 괜찮아요? 제가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요. 12시엔 도착할 거예요. 그럼 저희 먼저 가 있을게요. 너무 기대돼서 자꾸만 마음이 들 때네요. 그리고 여행 당일 12시가 되자마자 이런 라인이 도착했습니다. 요시다 씨, 아직이에요? 저희 지금 한창 재밌게 놀고 있어요. 어머, 그렇게 즐거우세요? 네, 다카바야시 씨는 출발하는 기차 안에서부터 취한 거 있죠? 지금 2차로 룸서비스 와인까지 시켜서 마시는 중이에요. 와, 근데 그건 얼마짜리예요? 100만 엔이래요. 저도 좀 마셔봤는데 1도 모르겠어요. 완전 고급이네요. 너무 좋겠다. 근데 언제 와요? 네? 전 안 갈 건데요. 네? 전 지금 남편이랑 하코다테 쪽 호텔에서 푹 쉬고 있어요. 저기요, 농담이죠? 농담 아닌데요? 여러분은 그쪽에서 재밌게 즐겨주세요. 맞아요. 저는 다른 곳에 있는 호텔에서 남편과 우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크게 당황한 아다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이건 이야기가 다르잖아. 당신이 안 내면 이 호텔 숙박비를 대체 누가 낼 수 있겠어?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했던 건 당신이었잖아. 어머, 제가 오해를 하게 했나 봐요. 미안해요. 저는 다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호텔에서 쉬고 싶다고만 했지 다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뭐야? 즉 지들끼리 흥분한 나머지 피서지 선정부터 예약까지 지들 맘대로 했을 뿐 처음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이 호텔에서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피서지에 여행 가자는 말을 하면 모두 다 달려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세 사람은 저와 만날 때마다 이때다 싶을 정도로 저를 뜯어먹었습니다. 아예 지갑을 놓고 오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복수로는 제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고급 호텔을 미끼로 던졌던 거죠. 이 계획을 들은 남편은 대박인데 신호부랑 같이 호캉스를 즐기고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할게 라고 하며 찬성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제가 던진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었죠.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순순히 받아들일 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 나랑 장난해? 빨리 여기로 오란 말이야. 그냥 안 와도 되니까 돈만 보내. 어쩜 좋아. 와인도 다 마시고 룸서비스도 엄청 시켰는데 지금 돈이 100만 엔이나 나왔다고요? 잔뜩 술에 취해 있던 세 사람에겐 딱 좋은 숙취 해소제였을 겁니다. 전화 너머로 시끄럽게 구는 세 사람에게 저는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참 큰일이네요. 근데 제 돈만 믿고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몰상식한 거 아닌가요? 내야 할 돈이 다 합쳐서 약 200만 엔 정도 되겠네요. 세 분이서 열심히 내보세요. 웃기지 마. 됐으니까 지금 당장 뛰어오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뜯어먹었던 돈들도 영수증으로 다 갖고 있어요. 필요한 절차를 통해 여러분 남편들에게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잠깐만 좀 있어봐. 그렇게 말한 후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전화폭탄이 이어졌지만 저는 아예 스마트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이후 살짝 걱정되는 마음에 호텔 측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그 세 사람은 곧바로 호텔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이미 체크인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숙박비를 내야만 했습니다. 숙박비와 고급 와인, 거기다 각종 룸서비스까지 총 금액은 약 200만 엔 정도였습니다. 혼자서 절약하면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죠. 당연하게도 세 사람에겐 그런 돈이 없었고 호텔 측의 극단으로 경찰 신세를 질 뻔했지만 세 사람이 손이 발휘되도록 빈 결과 결국 할부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제 복수로 인해 호텔 측의 피해를 보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에 남편과 이 호텔을 가게 되면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쓰고 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세 사람의 남편들에게 정식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일로 그 세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아주 호되게 혼이 났을 겁니다. 정원으로 나와보니 저 멀리서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인당 청구 금액은 50만 원 이상이었고 거기다 호텔 요금이 인당 약 67만 원.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저희 남편은 사정을 잘만 얘기하면 기꺼이 돈을 내줄 정도로 재력이 있지만요. 모든 금액의 영수증을 보관하려고 했던 남편의 말을 듣길 참 잘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 돈을 대신 내줄 생각은 없었던 거죠. 정말 이 사람을 믿고 따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네. 이웃들이랑 놀러 다니는 횟수가 줄어든 만큼 내가 얼마든지 놀아줄게. 고마워. 나도 당신이랑 노는 게 훨씬 더 좋아. 그 이후 그 세 사람에겐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건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근처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다치 씨가 그 슈퍼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모양이에요. 참고로 제가 산 식재료들은 다 평범한 것들 뿐.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운이 나쁘게도 아다치 씨에게 가게 됐지 뭐예요. 아다치 씨는 제가 장 본 것들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싸구려들이 사러 오다니 나 놀려? 장을 볼 거면 여기 말고 더 고급 마트로 가란 말이야. 어머? 손님이 뭘 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슈퍼의 점원들은 손님한테 트집도 잡나 보네요. 그리고는 곧바로 점장을 불러냈습니다. 저는 점장님의 사과를 받았고 아다치 씨는 그 자리에서 해고됐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억하심정이 폭발한 건지 저만 보면 자꾸 시비를 걸고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곤 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극대노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회사엔 실력 있는 고문 변호사도 있어. 이 일로 우리가 불리해질 것도 없으니 아주 철저하게 대응해주겠어. 이렇게 우리 남편을 극대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진상 엄마들은 사소한 일들로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건 저를 제일 많이 미워하던 아다치 씨였어요. 우리 집 앞에 매일매일 쓰레기를 버려왔던 겁니다. 또한 그 양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협박성 메시지가 버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은 아다치 씨의 남편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아다치 씨의 남편이 사죄를 하러 왔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일은 합의로 끝내주세요. 아다치 씨의 남편으로서 당신이 부인 단속을 잘만 해준다면 합의하겠지만 당신 부인은 현재 우리 아내를 진심으로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원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아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인 단속을 못하겠다면 합의는 없던 걸로 하죠. 남편은 단호한 태도로 아다치 씨의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폐방지 조례를 위반한 정도였기 때문에 실형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소문은 이 동네와 지역 일대로 퍼져나갔고 점점 이 동네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몇 개월 후엔 세 사람 모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모든 잘못은 부인들이 했기 때문에 남편들과 아이들에겐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후련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왠지 내가 다 쫓아낸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그게 무슨 말이야. 신호부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다음에 이사 올 이웃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응, 나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갑자기 뭐야. 나도 그 생각은 매일매일 해. 우리 집 재산들은 제가 벌어온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임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노리고 저를 뜯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쁜 거죠. 여러분도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은 테라카와 요스케, 28살의 프리랜서입니다. 이번엔 제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를 참교육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부터 할게요.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최근에야 비로소 괜찮은 수입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겐 여자친구도 있는데 이름은 다나카 메이코. 저와 동갑이고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메이코를 본 순간 꼭 사귀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플러팅했습니다. 고백했을 때도 이렇게 저를 좋아해줬던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라며 단번에 제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교제는 매우 순조로웠고 사귄 지 1년이 됐을 때는 저와 결혼해주세요. 제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네, 좋아요. 청혼을 했고 그녀도 제 청혼을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저는 약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저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있잖아, 이거 꼭 사야 해. 응, 꼭 사야 해.
우리 사귈 때 우리 집 이야기도 했었잖아? 그니까 내 말 들어. 그렇긴 한데 정장 정도는 나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직장 다닐 때나 입는 싸구려는 안 돼. 그냥 결혼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엄청 엄격하시거든. 싸구려 정장 같은 거 입고 가면 아마 문전박대부터 당할걸? 뭐 네가 정 그렇다면 하나 살게. 정장 한 벌에 최소 10만 원은 써야 해. 넥타이랑 신발도 새로 준비하고. 큰일 났네. 조금 깨야겠다. 그리고 선물은 뭘로 사갈 거야? 아, 여갑 백화점에서 사가려고. 무난하게 고급 과자로 사갈까 하는데. 그런 건 안 돼. 단 걸 싫어하셔? 그게 아니라 아무리 고급 과자라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야. 그럼 뭘 사가야 하는데? 술이 좋을 듯 사케로다가 그것도 만 원은 넘는 걸로. 평소에도 아버님이 그렇게 좋은 술을 드셔? 그렇지 뭐. 선물하기 전에 술 공부는 꼭 해도 이것저것 물어보실지도 몰라. 그래, 돈도 엄청 깨지는데 준비도 엄청 해야 하네. 어쩔 수 없지. 아빠 마음에 안 들면 본전도 못 찾을걸?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만 한다는 건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거겠지? 워낙 옛날 분이라 그래. 프리랜서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뭔지 잘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고. 얻어맞을 각오라도 해야 하는 건가? 그래, 단단히 각오하고 와. 진심? 난 그냥 농담이었어. 우리 아빠 성격이 급해서 그래. 아무튼 돈은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아. 알았어, 영끌해 볼게. 부탁할게. 청혼이라는 인생 일대의 승부가 끝나자 나를 찾아온 또 하나의 난관.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 라인 대화창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결혼 승낙을 얻는 과정 중 메이코의 아버님은 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메이코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인 히데이코 씨는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40년의 전통을 가진 건설회사의 사장으로 시의원에도 뽑힌 적이 있다고 해요. 또한 그 지역의 주변 부동산도 몇 군데 소유하고 있으며 자산도 꽤나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건 사귀기 전에도 들었던 내용이었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메이코 아버님의 승낙을 얻어내기가 힘들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걸 준비해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아무튼 힘닿는 데까지 해보자며 확실히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저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자네가 요스케 군이군. 이야기는 들었네. 넵, 타라카 요스케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그런 틀에 박힌 인사는 됐으니까 일단 들어오게. 아버님의 반응이 상상 이상으로 냉담해서 살짝 기가 죽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이 집에서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데다가 꽤나 힘든 싸움이 될 테니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술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으니 부디 받아주세요. 그렇군. 확실히 값비싼 사케로구만. 이런 걸로 내 환심을 사려고 하다니 자네 생각이 참 짧구만. 그러려고 산 건 아닙니다. 됐으니까 빨리 용건부터 말하게. 그다지 저를 안 내켜 하신다는 건 처음 뵙자마자 느꼈던 사실. 저는 기죽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며 부디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굳은 의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이코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이라. 자넨 빚도 있고 청소 알바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메이코에게서 미리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듯 했습니다. 사실 아버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있긴 하지만 그건 학자금 대출이고 완납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소 알바는 6개월 전에 관뒀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데이코 씨는 제 답변에 만족할 수 없다는 듯이 아무리 잠깐이라고 나나 알바를 했다는 건 프리랜서 일감이 적다는 얘기 아닌가? 미안하지만 너 같은 놈에게 내 딸은 못 줘. 이만 돌아가게. 라며 단칼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봤지만 끈질기구만.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됐으니까 당장 나가. 라고 호통을 치셔서 저는 재빨리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 대신에 메이코가 화가 난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때? 기분은 풀리셨어? 이걸 풀렸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진정은 되셨어. 나에 대해선 어떠시대? 그건 받아들일 수 없으신가 봐. 그래도 살짝 양보는 해주셨어. 진짜? 일단 프리랜서처럼 불안한 일은 관두고 아빠 회사로 들어오래. 그 말은 즉 건설회사의 사원이 되라는 거야? 응. 자기 일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다시 생각해 보시겠대. 그렇다는 건 지금 일을 관둬야 한다는 거네? 응. 솔직히 아빠 말엔 나도 찬성이야. 메이코도?
프리랜서는 일이 안정적이지 않잖아. 이왕이면 결혼 후엔 안정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 메이코도 그렇게 생각했다니. 사실 나도 인사가 다 끝나면 말할 생각이었어. 뭐 나랑 결혼한다는 건 우리 회사의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니까 아빠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도 잘 생각해봐. 다른 일 찾을 거 없이 40년 전통의 건설회사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게다가 인정만 받으면 나랑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딨어. 알았어. 메이코가 좀 그렇다면. 고마워. 요스케 최고. 그럼 아빠한테도 말해둘게. 응. 한 번 더 인사드리러 찾아뵐게. 아 맞다. 일하게 되면 사택에서 살라는 말도 하셨어. 뭐? 이직에 이사까지. 엄청 바빠지겠는데. 내가 있잖아. 이렇게 저는 여자친구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할 순 없지만 일단 아버님께 인정받을 때까진 약혼자로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동거조차 허락받지 못해서 저만 회사 명의의 사택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귀는 것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설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간 것까진 좋은데 이 멍청아! 고작 이 정도 거래도 못 따는 거야? 이런 쓰레기 새끼!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반성문 써와! 다 쓸 때까지 집에 못 갈 줄 알아? 상사의 욕을 밥 먹듯이 들어야 했고 직장 분위기도 엄청 무서웠습니다. 매일 야근에 집에는 자러만 들어가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자발적 야근도 당연히 해야만 했습니다. 입사하고 알게 된 거지만 이 회사는 임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사장님의 친인척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직원들의 월급은 쥐꼬리만 했죠. 이직률도 높았습니다. 얼마 전 이 건설회사의 구인 광고를 확인해봤는데 최저임금에서 승진만 하면 이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하려면 임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원들이 친인척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 경영회사,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사기꾼 같은 공고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SNS 게시판의 별점이 준수한 이유는 평점이 낮은 후기들을 싹 다 지우고 현장 사람들의 입을 닫게 했을 거라는 킹리적 가심이 들었습니다. 요즘엔 보기 드문 블랙 기업인데다가 사내 괴롭힘까지, 그 조건을 단번에 수락했던 과거의 나를 원망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라인이나 전화만 주고받을 뿐 못 만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겨우 휴가를 받아서 메이코를 만나게 됐는데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얼굴도 잘 못 보잖아. 우리가 왜 사귀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말았습니다. 여친의 말대로 제대로 연락조차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위해서 아버님의 조건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못 만났다고 헤어지자니 솔직히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잡아봤자 이 관계를 회복할 순 없었습니다. 알았어. 지금까지 고마웠어. 그녀의 말대로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도 메이코랑 헤어졌다며? 그럼 자네를 고용해야 할 이유도 없지. 이번 달로 해고야. 하루빨리 사택에서도 나가주게. 다짜고짜 해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결혼을 허락해줄 마음 따위 추호도 없었으며 메이코가 나와 직접 헤어지게끔 사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이사온 사택도 반년도 안 돼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사를 한 후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를 벗어나자 제 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노나 억울해서가 아닌 내 계획대로야. 내가 드디어 해냈다고. 아버지, 드디어 그놈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됐어요. 기다려주세요. 희열에 의한 떨림이었습니다. 야, 전화 좀 받아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저의 전 약혼자분 아니십니까? 2개월 만이네요. 근데 무슨 일이시죠? 장난하지 말고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무슨 질문이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 신문에 실린 기사 말이야. 지금 우리 아빠가 체포당하게 생겼다고. 그거 참 큰일이네요. 이 기사 네가 쓴 거 맞지?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는데. 우리 아빠가 급하게 알아본 거야. 너 우리 아빠 인맥 무시해? 체포각 사장님의 인맥 따윈 1도 안 부러운데요. 장난해 지금?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차였다고 복수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 하곤 그 정도로 이런 큰일을 벌일 리가 없잖아. 애초에 그 몇 개월 만에 이런 기사를 써낼 수 있을 리가 없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한 대로야. 이 몇 년 동안 계속 너희 아버지의 약점을 캐내고 다녔어. 이 기사는 그 시간들을 집대성한 거지. 그럼 나를 이용했다는 말이야? 그 점을 노리고 사귀었다는 거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오히려 날 의심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한데? 고백까진 몇 개월, 청혼까진 1년도 안 걸렸잖아. 날 너희 집에 들인다길래 무슨 속셈이 있는 건지 알고 더 조심했는데 넌 날 의심조차 안 했잖아. 말도 안 돼. 나쁜 놈. 넌 인간도 아니야. 너도 할 말 없어. 넌 나랑 사귈 때부터 이미 3달이나 걸치고 있었잖아. 결혼 상대를 정할 때도 사귀는 놈들 중에 내가 제일 만만했던 거잖아. 결혼을 위해서 이직이 가능한 남자, 그럴 가능성이 높았던 게 프리랜서였던 나였을 테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난 3달이 걸친 적 없어.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기자의 뒷조사 스킬을 얕보지 말라고. 아님 내가 바람피운 남자들 이름이라도 다 적어줄까? 그만해라. 너 진짜 미친 것 같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그럼 아버님께 안부 전해줘. 잠깐만, 요스케. 너 절대 가만 안 둬. 네. 그녀에게는 프리랜서 엔지니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사실 프리랜서 신문기사였습니다. 며칠 전 히데이코 씨와 그 지역 정치인 사이의 뇌물 스캔들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어제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히데이코 씨와 그 정치인을 따라다니며 명확한 뇌물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그 회사에서 일했을 때의 가혹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폭로했기 때문에 노동부의 조사도 받게 되겠죠. 제게 라인을 보내고 얼마 후 부녀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새끼가 우리 몰래 허튼 짓을 하고 다녔겠다.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애초에 범죄를 저지른 건 히데이코 씨잖아요. 너도 바람이나 핀 주제에 어디서 피코 짓이야. 아무래도 제 기사에 대해 따지러 온 듯 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제 얼굴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드시나 봐요. 하긴 당신은 잊었을지도 모르죠. 테라카와 시게루라는 사람을 모르세요? 제가 그 이름을 말하자마자 히데이코 씨의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설마 네가 그놈 아들이냐?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기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뭐? 아버지가? 아버지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경영하고 계셨는데 정확한 기술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순조롭게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일로 공장 경영은 단번에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친구가 다나카 히데이코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불어나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하셨지만 쌓인 피로로 인해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고 회사는 자기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충격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셨고 지금은 시골의 작은 양로원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철저하게 다나카 히데이코의 뒷조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정치인과의 유착 의혹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를 잡기엔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의 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내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메이코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던 중 저 몰래 양다리, 세다리까지도 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친 김에 고백도 해봤는데 그녀는 제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메이코에게 프로포즈까지 한 후 히데이코의 회사로 잠입하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혼인신고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히데이코의 회사로 들어간 것뿐이죠. 회사에 잠입할 수 있던 건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중장부도 손에 넣었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먹인 증거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복수가 목적이었던 거냐?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몇 번이나 말했지만 잘못은 너희 아빠가 한 거야. 그리고 나 몰래 양다리, 세다리까지 걸쳐놓고 그 남자들 중에 날 결혼할 남자로 고른 거잖아? 날 이용해 먹은 너도 나랑 다를 게 없어. 아버지가 체포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남자들도 날 버릴 거라고. 굳이 내가 파헤치지 않더라도 너희 아빠 회사는 조만간 망할 예정이었어. 지금까지 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아빠를 원망하고 있었거든. 그럴 수가! 우리 아버지 외에도 여기저기에 투자 제안을 한 덕에 꽤 많은 돈을 버셨던데요. 조만간 모두에게 고소를 당하실 텐데 부디 힘내시길 바래요.
내 말을 들은 부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두 사람 다 터덜터덜한 발걸음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히데이코는 뇌물 혐의로 체포당했고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사실은 메이코도 아빠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부도와 함께 백수가 됐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를 고용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메이코의 전남친들을 상대로 아빠와 투자 사기를 벌였던 사실과 그 외에 수많은 여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메이코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참고로 그녀의 남자들을 조사하던 중 메이코의 범죄 가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메이코의 전남친에게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제 기사가 실리면 다나카 히데이코는 투자 사기를 벌였다, 딸도 가담했다, 나는 피해자다 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사와 음성 인터뷰 등 모두 다 작성해둔 후 히데이코가 체포되자마자 그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메이코는 제게 연락할 틈도 없이 철장안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눈 감으세요. 이번에 어머니가 계신 양로원 근처로 이사갈 생각이에요. 가십거리 기사는 이제 그만 쓰려고요.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쓸게요. 엄마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다음엔 엄마랑 같이 올게요. 그때까지 푹 쉬세요. 이렇게 저는 가십거리 기사에서도 손을 뗐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현재는 마을 신문을 간행하며 소박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내 이름은 우에무라 린카. 38살의 워킹맘이다. 나는 20대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고 쌍둥이 자매를 낳았다. 임신으로 인한 결혼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우리 부부는 사이가 정말 좋다. 쌍둥이를 출산하고 3년 후엔 아들도 낳았다. 직장인 남편과 중학생 딸 2명, 초등학생 아들까지 5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올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다. 올케의 이름은 미카다. 나보다 10살이나 어리지만 28살이기에 애를 낳기엔 딱 좋은 나이였다. 사실 내가 좀 서둘러서 낳은 거였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결혼해서 애를 키운 덕분에 좋은 점이 있었다. 예전에 쓰던 육아용품을 잘 보관해뒀기 때문이다. 나는 재빨리 올케에게 라인을 보냈다. 올케, 임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정말요? 꼭 그럴게요. 그리고 올케만 괜찮으면 내가 쓰던 육아용품도 다 가져가요. 네? 근데 조카들이 많이 크지 않았어요? 맞아요.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이에요. 내 라인을 받자마자 올케의 행동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10년 전에 쓰던 육아용품을 주겠다니 생각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어? 형님 때는 어땠을지 몰라도 요즘엔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엄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거든요. 다 낡아 빠진 걸 입히면 애가 불쌍하다는 말을 듣는다고요. 아니야. 다 깨끗하게 쓴 거고 신경 써서 보관해둔 거라 괜찮아. 예전부터 느낀 건데 형님은 참견이 너무 심하세요. 형님이랍시고 조언하는 것도 그만하세요. 연락도 그만하시고요. 본인 말만 하더니 그 이후로 올케는 내게 연락을 싹 끊어버렸다. 원래 임신을 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 마련이지만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다. 첫 임신이기에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첫 아이의 육아용품을 마련하려면 돈도 많이 든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배려했던 건데 이런 말을 듣게 되니 나 역시도 연락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 나는 내 여동생 렌카에게 이번 일을 말해보기로 했다. 여보세요? 렌카니? 지금 잠깐 통화돼? 당연하지. 웬일이야? 언니가 전화를 다 하고. 사실은 올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미카랑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올케와 렌카는 동갑이었고 고등학교도 서로 같았다. 그땐 그닥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가족이 된 이후로부터는 연락도 자주 하게 됐다고 한다. 나는 렌카에게 이번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렌카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그런 말을 하다니. 말도 안 돼. 임신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다곤 해도 그러면 안 되지. 그치?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올케랑은 좀 거리를 둘까 하고. 그 일 타이치 오빠한테도 말했어? 아니,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 타이치도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고. 타이치는 내 남동생이자 렌카의 오빠고 내 올케인 미카 씨의 남편이다. 누나인 내가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타이치는 애처가에 괜찮은 남자다. 회사도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월급도 좋은 편이고 결혼할 땐 단독주택과 차를 마련했을 정도로 똑 부러지는 아이다. 하지만 타이치는 오로지 올케에게만 푹 빠져있다. 올케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카 바라기였기 때문에 올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괜히 눈치가 보이곤 했던 것이다.
이번 일을 말해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다. 일단 내가 미카한테 말해볼 테니까 언닌 걱정하지 마. 고마워. 나 때문에 괜히 미안해. 괜찮아. 누나, 무사히 태어났어. 건강한 딸이래. 그래? 정말 축하해. 축하 선물을 사가야겠네. 고마워. 근데 육아용품은 미카 친구들한테 선물로 많이 받았어. 그니까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봉투에 축하금 좀 넣었어. 이건 내 마음이니까 받아둬. 그 이후 나는 올케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은 누구나 축하받아야 할 일이었다. 나는 이런 경사를 모른 채 할 정도로 유치하진 않다. 고마워. 다음에 조카 꼭 보러 와. 진짜 귀여워. 알았어. 렌카랑 같이 갈게. 기다릴게. 아무리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올케에게서 연락이 왔다.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축하금 주셨다면서요? 네, 다시 한번 출산 축하해요. 육아용품은 많이 받았다고 하길래 돈만 조금 넣었어요. 저한테는 브랜드 육아용품을 보내주는 친구가 엄청 많거든요. 형님 돈을 억지로 뺏어오긴 싫어요. 그냥 형님 마음만 받을게요. 나는 결국 이 연락을 받고 폭발하고 말았다. 왜 내가 10살이나 어린애한테, 그것도 올케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타이치에게 말해봤자 소용없겠지. 더 이상 연락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였다. 그래서 나는 답장도 보내지 않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 후 나와 올케 사이의 다툼을 가슴에 묻어둔 채 1년이 지났을 때쯤 또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언니, 나 임신했어. 진짜? 축하해. 진짜 수고했어. 드디어 내가 임신을 하다니 너무 기뻐. 사실 렌카는 불임증이었고 몇 년에 걸쳐서 불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염원하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 기쁨도 2배였을 것이다. 항상 몸 조심해. 아, 그래. 안정기가 되면 다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그래,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그리고 반년 후 렌카가 무사히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밥을 먹기로 했다. 타이츠를 빼놓을 수는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올케와 조카도 참석했다. 야, 렌카 정말 잘됐다. 고마워, 오빠. 축복하는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분위기를 깨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내가 애 낳고 딱 1년 후에 임신을 하다니. 너 노렸니? 미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내 육아용품을 물려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불임 치료 중이었던 건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올케의 생각 없는 발언에 이곳의 분위기는 싸해져만 갔다. 하지만 올케는 그런 것 따위 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잭나이프처럼 날카로운 말들을 늘어놨다. 그리고 전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싫었어요. 우리 애는 아직 어리잖아요. 먹는 건 식구 많은 형님네가 제일 많이 먹을 텐데 돈을 나누어 내는 것도 짜증나고요. 뭐? 우린 항상 더 많이 냈는데? 그리고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야. 그니까 당연히 나랑 타이치가 나눠내야지. 타이치 돈은 즉 제 돈이기도 해요. 알고 계시죠? 미치겠다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 없는 사람이었을 줄이야. 타이치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는 듯한 얼굴로 넋을 놓고 있었다.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카씨,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은 먼저 일어날게요. 모처럼 좋은 일로 다 같이 모인 건데 안타깝네요. 축하 파티는 미카씨가 없는 곳에서 다시 하기로 하죠. 여보, 아무리 옳게라도 저건 선 넘는 행동이야.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그리고 처남. 네! 지금 네 처가 얼마나 무례한 말을 했는지 알아? 그것도 시누이들을 상대로 말이야. 네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그 후 우리는 그곳을 나왔다. 물론 렌카와 제부도 우리와 함께 일어났다. 그래도 일말의 자비를 베풀어서 음식값의 반을 주고 나왔다. 그 후 우리 가족과 렌카 가족은 그대로 다른 식당으로 갔고 우리끼리 축하 파티를 열었다. 아, 맞다. 혹시 괜찮으면 내가 쓰던 육아용품 네가 쓸래? 그래도 돼? 너무 좋지. 사실은 내가 부탁하려던 참이었어. 하나같이 다 좋은 것밖에 없어. 깜짝 놀라지 마. 그로부터 4개월 후 렌카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내가 쓰던 육아용품으로 조카를 키우는 모습들을 매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고 있다. 그러자 우리 집에 예상치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형님, 뭐예요 진짜? 올케? 렌카 아들이 왜 그런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냔 말이에요. 해시태그에 언니가 물려준 옷이라고 쓰여있던데 저한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뇌 속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던 올케와 나 사이로 곧장 남편이 끼어들었다. 미카 씨!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끄럽고! 형님! 저한테는 10년 전에 쓰던 거라면서요! 그런 물건들이 어쩜 그렇게 다 새 것 같냐고요! 말도 안 돼! 비싼 물건들은 잘만 쓰면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첫째가 쓰던 아기 침대도 해외에서 비싸게 사온 거라 3명을 키웠어도 거의 새 것처럼 쓸 수 있던 거예요. 그럼 옷은요? 신생아 옷인데도 어쩜 그렇게 다 새 것 같냐고요! 브랜드도 엄청 유명한 베이비모니 맞죠? 그렇다. 동생에게 물려준 아기 옷들은 모두 고급 브랜드인 베이비모니의 옷들이었다. 비싼 옷은 몇만 엔이나 하지만 옷감도 디자인도 모두 다 무난해서 셀럽들의 육아템이었다. 선물로 받으면 모두가 펄쩍 뛰며 좋아할 정도였다. 내가 베이비모니 디자이너거든. 네? 쌍둥이 딸이 태어나고부터 육아용품에 관심이 생겼거든. 원래는 여성복 디자이너였지만 베이비모니로 이직했어. 감사하게도 내 디자인은 다 인기가 좋았어. 우리 아들 옷도 내가 다 디자인한 거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저번에 한번 올케한테도 내가 디자이너라고 말한 적이 있었을 텐데 난 거짓말 같은 거 안 해. 베이비몬이라고 한 적 없었잖아요! 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일방적으로 내 입을 막은 건 너였어. 얼마나 내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랬겠어. 아님 그때 주고받았던 라인 대화도 다 까볼까? 쌓아왔던 분노가 폭발해버린 나는 그때 주고받았던 라인 대화들을 우리 남편과 타이치에게 보내버렸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싸늘하게 굳어감과 동시에 올케를 노려보았다. 저는 10년 전에 쓰던 걸 준다길래 저를 무시하는 줄 알고. 올케 혼자 피해망상한 거지 뭐. 아무튼 타이치한테도 보냈어. 본인 발로 이 집을 걸어 나갈 건지 타이치한테 끌려 나갈 건지 결정해. 그러자 올케는 됐어요! 라고 하더니 쿵쿵대는 발소리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다.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이번엔 타이치가 찾아왔다. 이번엔 나도 타이치에게 쓴소리들을 하고야 말았다. 미안해 누나, 매형. 너희 부부 일이니까 괜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일만큼은 진짜 못 참겠다. 올케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아니야. 누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미카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관심을 받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뭐? 누나가 친척들 중에서도 리더격이잖아. 누나가 사람들 챙기고 그러는 게 싫었나 봐. 누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예상치도 못한 어이없는 이유에 나는 그만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남편도 어이없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 반응이 당연한 거지만. 미안해. 미카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게. 근데 있잖아.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넌 올케 말만 듣잖아? 올케가 너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미카는 주부라 돈은 내가 다 관리하고 있거든. 근데 요즘 애 핑계로 돈을 너무 막 쓰더라고. 돈 얘기도 해볼 겸 그 일도 말해볼게. 그래, 올케 남편은 너니까 잘하란 말이야. 응, 우리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후 동생 부부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대로 2개월이 지났다. 그러던 중 올케는 또 미친 듯이 라인을 보내왔다. 형님, 그땐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니까 저희 애한테도 베이비모니 옷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어린이 모델 오디션에 나가는데 베이비모니 옷을 입고 가면 남들 눈에도 잘 띌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저를 봐서라도 제발. 너무나도 염치 없는 부탁이었다. 이제는 그냥 코웃음만 나왔다. 그래서 그냥 일시불로 대응했다. 형님, SNS에서 본 건데요. 지금은 절반 된 남아용 베이비 드레스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리셀링되고 있대요. 이 디자인 베이비모니 맞죠? 그것도 랭카 아들이 입고 있던 거랑 똑같던데? 확인해보니 올케 말대로 내가 디자인한 백벌 한정 베이비 드레스였다. 둘째가 아들임을 알게 되자 회사에서 남아용 베이비 드레스를 디자인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던 것이다. 내게도 뜻깊은 옷이었기에 소중히 간직하던 거였는데 찾아보니 무려 정가보다 5배나 비싼 가격으로 리셀링되고 있었다. 올케 말대로 프리미엄 가격에 붙은 것 같네요. 근데 타이치도 꽤 좋은 회사에 다니니까 그 정도 살 능력은 되잖아요? 당신이 개무시한 형님보다 사랑하는 남편님께 사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를 텐데. 하지만 타이치 이야기를 꺼내자 올케의 라인이 뚝 하고 끊겨버렸다. 그러자 당사자인 타이치에게서 할 말이 있으니 지금 집으로 가겠다는 연락이 왔다. 예산 일이 아님을 감지한 나는 랭카에게도 연락해서 급하게 가족회의를 열게 됐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타이치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는 별거 중이라고 했다.
근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종적을 감춰버려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내가 낮에 올케와 주고받았던 라인을 보여주자 아마도 큰 돈이 필요해서 그랬을 거야. 나 몰래 빌린 돈이 있더라고. 그것도 500만 엔이나. 500만 엔? 미카가 돈을 너무 막 써서 미카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다 나가버렸거든. 그랬더니 소비자 금융에서 돈을 빌린 모양이야.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미카한테 따졌더니 다 실토하더라고. 너무나 큰 충격으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다. 실제로 타이치 덕분에 올케는 돈 걱정 없이 지냈었다. 근데 별거 후에도 그 버릇 그대로 빚을 내다니 자기 분수도 모르고. 걔 지금 나한테 위자료랑 양육비 뜯어내려고 아이를 인질 삼아 종적을 감춘 거야.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남편은 엉엉 우는 타이치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남편의 행동에 가족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한심한 소리 그만해! 아내 행동을 계속 눈 감아줬던 너한테도 일말의 책임은 있는 거야! 게다가 조카는 아직 1살밖에 안 됐는데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몸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곧바로 경찰에 유괴범으로 신고를 했어야지! 남편의 무자비한 팩폭에 한심한 동생도 이제서야 겨우 현실을 깨달은 듯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유괴 사건으로서 신고 접수를 해줬고 그 덕분에 올케는 곧바로 체포됐다. 돈이 없어서 멀리는 도망갈 수 없었던 점과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의지할 만한 친척도 없어서 거주지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올케는 유괴범으로 체포됐다. 비록 친엄마였지만 이혼 조정 중이었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그렇게 그 둘은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고 친권은 타이치가 갖게 됐다. 타이치는 미카에게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했지만 2번 다시 아이를 만나지 않겠다는 미카의 조건으로 위자료만 청구하기로 했다. 미카는 빚으로 위자료를 전액 지불했고 그 이후 연을 끊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소비자 금융 외에도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그녀의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 그 후 타이치는 싱글파더가 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나 역시도 열심히 동생을 도와주고 있다. 난 왜 그렇게 그 여자 말만 듣고 살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아마도 네가 미카한테 세뇌당한 거 아닐까? 좋든 나쁘든 타이치는 성격이 단순하잖아. 하지만 앞으로는 한 아이의 아빠로서 정신 차리고 살자. 네! 앞으로는 꼭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앞으로도 내 동생들과 우리 조카들이 행복하게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다.